체크인스탁으로 오늘 개장 준비 마무리해보시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체크인 포인트 보겠습니다. ASML 예측된 결과. 네, ASML의 그 어닝 발표가 예상보다 좀 실수처럼 발표가 나와버렸고요. 어닝 쇼크에 대해서는 일단 부담이 반도체 경기 자체의 사이클 회복이 좀 늦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또 중국 쪽의 수출이 악화되는 내년 전망이 나오면서 좀 굉장히 어닝 쇼크였다 이런 반응들이 주가로 나타났어요. 근데 예측된 결과였다고요. 네, 일단 ASML의 제품을 누가 쓰고 있는지를 보시면 너무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ASML의 EUV를 가져가서 지금 무언가 만들 수 있는 회사 뻔하죠. 3개밖에 없습니다. TSMC, 삼성, 인텔. 인텔은 할 줄도 모르면서 가져가서 지금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TSMC 혼자 제대로 생산해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3나노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거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ASML이 연관 만드는 게 EUV가 50대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세계 회사가 쪼개서 가져가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몇 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으로는 이제 DUV도 수출이 불가능해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에서 헤매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으니 내년도 전망이 나빠지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실적은 예상보다 굉장히 좋았고 그런데 전망을 하향시키고 내년도 전망도 나쁘게 만든 건 어떻게 보면 예측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주가 급락을 통해서 전저점 부근까지 그래서 지금 미국 지수는 다시 사상 최고가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ASML은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7월, 8월부터 헤매기 시작하더니 지금 다시 이제 저점을 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삼성전자와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황 전체를 보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런 신호는 없는데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현재 지금 디램 반도체와 낸드 쪽의 전체적인 흐름은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력 제품들의 전반적인 가격 추이가 아직까지는 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에서 전체적인 수출이 HBM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액도 꺾이고 수출 탄력도가 꺾이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서 어제 이제 수출 지표들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는 확연하게 둔화되고 있고 그나마 SK하이닉스는 좀 버티고 있는. 근데 SK하이닉스도 HBM 때문에 버티고 있지만 레거시가 빠지면 여기도 실적 일정 부분에 타격이 있는 건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 ASML이 주는 시사점은 크게 문제가 생겼다든지 내년도에 큰 업황 변화가 있다든지라는 것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주가로 다 벌어지고 있는 일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타 반도체나 빅테크 대비해서도 ASML은 이미 주가가 좀 부진한 상황이었다. 삼성전자와 인텔 주요 고객사의 영향 때문이고 이런 것들 세트 수요 부진 이런 업황에 대한 흐름들이 현재 이미 ASML의 주가를 급락을 좀 예견해줬었던 대목이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 체크인 포인트 보시면 방산 차별화된 신고가입니다. 네, 사상 최고가 경신이 좀 빠르게 재차 나온 부분이 방산입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가 고점 경신 이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쟁 리스크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국내 쪽에서 나타나는 그런 요소도 있죠. 그 전에 반도체 잠깐 정리만 하고 좀 넘어가면 그럼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네. 결론은 딱 한 가지죠. 어차피 이쪽 시장은 앞으로 계속 방향성 있게 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노이즈의 핵심은 저는 지정학적 변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새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중국과 중동 쪽에 얼마만큼 수출을 열어주느냐. 이게 결국 관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새 대통령이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바이든이 뭘 결정하겠습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될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결정하실 건 아무것도 없고 임기 내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없죠. 그렇게 본다면 새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쓸 거냐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의 그 단기 전망은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기 전까지 너무 의사결정을 빠르게 가져가시면 안 되고 한 템포 늦춘 상태에서 어차피 올라갈 때 공격
공격적으로 따라가시기보다는 그게 뭐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TSMC든 ASML이든 지금 뭐 대표 종목군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따라가시지 말고 조정시 매수, 조정시 분할 매수라고 하는 방어적 전략의 접근이 필요하고요. 네, 그럼 이사님, 그 미국의 외교 정책이 반도체 레거시 업황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실까요? 당연하죠. 중국 지금 반도체 전망에서 빠져 있는 건 뭡니까? 전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전망 안 하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가는 모든 반도체를 다 차단하고 중국이 알아서 스스로 만들어라라고 한다면 네. 뭐 장기적으로 중국이 뭐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엔비디아 매출도 20% 날아가는 거고요. ASML도 그 정도의 매출은 당연히 날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반도체도 당연히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지금 주가 반영이 돼 있는 건 뭐 국내 삼성전자 정도가 좀 그 매출 불확실성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새 대통령이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느 정도의 강도 정책을 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건 아직 반영되지 않았죠. 방향성도 확실히 보여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정말로 뭐 강하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요인들을 지켜봤을 때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데 대응 방법에 있어서는 조정시 분할 매수 정도의 조금은 방어적인 전략을 취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혀 반대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다가 지정학적 이슈가 다시 확대되면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이 반도체 팔면서, 정확하게는 삼성전자를 팔면서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는 사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사고 있던 건 금융주와 방산주를 계속 사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봐도 최근에 외국인 매수와 함께 거래 재개 이후에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종목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3대장 외에는 별로 볼 게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LIG 넥스원 정도를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LIG 넥스원도 전체적인 지금 수급 흐름을 살펴보시면 긍정적인 모습과 함께 뭐 주가도 비교적 긍정적인 모습, 여기도 외국인들의 베팅이 상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대로템은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겹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급도 가장 좋고, 그다음에 뭐 주가도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3대장 중에서 가장 밸류도 좀 싸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MSCI 추가 편입과 관련된 기대감이 또 반영되면서 수급적으로도 일부 우위의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이런 지정학적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각국이 그동안은 장기 평화로 인해서 거의 무장을 하지 않거나 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방위 산업에 쓰는 돈이 별로 없었는데, 뭐 중동 지역에서는 이 싸한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하면 사우디나 UAE 쪽에서 추가적인 수주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주변 국가들로도 뭐 추가 매출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적어도 미국과 함께 가려는 국가들 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가격이 저렴하게 무기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 있고 주문을 했을 때 바로 받을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국내 지상 무기 또 뭐 지대공 무기와 같은 그런 유도 무기의 전체적인 매출은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시장의 분위기상 이런 강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실적 발표 구간에서는 항상 흔들렸고요. 그러니까 주가는 먼저 움직였다가 오히려 실적 발표되는 구간 즈음에서 흔들렸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추가 수주가 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최근의 반등은 뒤늦게 따라가기에는 조금 어설픈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당 종목군들도 대장주 중심으로 결국은 뭐 조정시 매수 관점에 네. 안정적인 투자 전략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타 섹터 대비해서 높은 성장세가 방산주 언제까지쯤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적어도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방위산업의 구축이라는 게 뭐 1년 만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뭐 노후화된 장비 같은 것들을 고치려고 해도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유럽에서 워낙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니까 여기저기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레오파드 전차를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걸 수리하려면 수리공들의 연세가
이미 60세, 70세가 넘어간 상황이라서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메꿔 나가려면, 그러니까 새로운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술들을 이전하고 그런 어떤 공급망들을 또 새롭게 갖춰 나가는 과정은 분명히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쓰려면 그런 공급망을 새로 갖춰야 되고,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의 전차나 우리나라의 자주포를 사게 되면 뭐 공장도 지어준다고 하고, 최근에 뭐 수출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출입 은행을 껴서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뭐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조건에 안 사가는 건 오히려 바보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동유럽 국가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추가 수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증가되는 상황은 적어도 내년까지 정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미국이 점점 세계 경찰 국가에서 발을 뒤로 빼면서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상황이라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되, 다만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좀 높아진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높아진 밸류만큼 내년도에 실적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어야 되고요. 올해 이제 특징적인 화장품, 방산, 그다음에 뭐 미용기기, 그다음에 식품, 라면 같은 종목들의 특징은 뭡니까? 수출하면서 마진율이 높아진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팔 때는 네. 생각보다 마진율을 높일 수 없었는데 네. 해외 팔 때 마진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높아진 마진율을 바탕으로 이제는 Q가 계속 늘어야 됩니다. P가 늘어난 것만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들 종목의 추가적인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Q가 계속 늘어난다, 신규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난다는 걸 확인해야 현재 높아진 밸류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도의 핵심 포인트는 이제부터는 Q다. 분기 단위로 혹은 YOY로 계속 그 매출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시즌 관전 포인트자 투자의 포인트로 P뿐 아니라 그 안에 마진 그리고 Q까지 내년에는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의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는 좀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이 1,800억 투입된 도로 철도를 북한 쪽에서 또 폭파하는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방산주 이 가운데서는 LIG 넥스원, 현대로템은 탑픽으로 꼽으면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체크인 포인트는 장기 공급 늘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긍정적입니다.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여러 공급 수주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도 또 발표가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정적이긴 한데 초보제는 아니다가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뭐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뭐 27년이니까 당장 뭐 실적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장기 계약을 맺었고 생각보다 금액이 크다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인데 이거 새 계약 아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SK온이 터키와 포드와 함께 맺었던 공급 계약은 SK온이 포기했고, 그걸 LG엔솔이 받았다가 LG엔솔도 포기를 했고, 그 계약을 다시 받아온 겁니다. 대신 공장을 바꾼 거죠. 원래 계약은 어땠습니까? SK온이 계약했던 건 터키와 그다음에 SK온과 포드 셋이 나눠 먹는 전략이었다가 그게 이제 돈이 안 되니까 포드가 포기한 거죠. 거기를 이제 LG엔솔이 낼름 들어갔다가 자기들이 보기에도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포기했다가 이제 공장을 폴란드로 바꿔서 지금 폴란드 가동률이 40%,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고 있는 폴란드 공장을 돌리는 과정으로 해서 기존에 어그러졌던 그 계약을 다시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엎어졌던 계약을 살려낸 거니까 호재는 또 분명하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27년도부터 발생하는 매출이니까 지금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뭐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벤츠는 뭐 저희 회사에서도 직접 뭐 취재해서 통화해 본 결과 금액이나 이런 걸 절대 얘기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정해진 게 없어서인지 뭐 비밀 유지 계약 때문인지 모르지만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계약이 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실적 영향을 정확하게 추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렇게 대외 관계가 다시 넓어지면서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히 긍정적이고요.
뭐 이틀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난 8월을 기점으로 해서 기관 외국인 수급도 돌아서고 전체적으로 주가도 확연하게 돌아선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찍은 것은 거의 뭐 90% 이상의 확률로 확실해 보인다. 다만 여전히 지금 3분기 실적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보조금 빼면 적자인 사업이 그렇게 좋은 사업이냐를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추가 투자도 주저할 만큼 뭔가 사업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저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점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서두를 필요 없고 여전히 뭐 조정시 매수 정도의 안정적인 전략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 2차 전지 그 업황의 우려의 정점은 일단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이런 수주 공시들 같은 수주 이슈들도, 정말 새로운 신규 수주인지 아니면은 엎어졌던 수주가 다시 또 들어오는 수주인 것인지에 대한 그 히스토리에 대한 그 분석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도, 여타 배터리 셀 대비해서는 우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삼성 SDI를 제일 선호하고요. 근데 LG엔솔이 최근 들어서 뭐 엎어졌던 계약도 다시 살려내고 없던 계약도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뭐 차선호주 정도로는 편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SKO는 아직까지는 좀 방향성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을 제외할 때 아직은 적자라는 부분도 흠으로 또 지적이 되고 있고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에서 배터리 셀에서는 삼성 SDI 최선호, 차선호로 LG 에너지 솔루션 꼽아주셨습니다. 체크인 스탁이었습니다.